안녕하세요.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에서 목요일마다 칼럼으로 만나게 된 홍세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망명하던 시절 독일 마부르크라는 대학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정범구 박사를 만난 게 1980년대였으니 정 박사와 맺은 인연이 어느새 3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실로 혼탁하기 그지없는 한국의 언론 환경 속에서 정론을 표보겠노라고 정치인에서 다시 언론인으로 돌아온 정범구 박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제게도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주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매주 칼럼을 쓴다는 게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니니까요. 글쓰기라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인데 칼럼 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실상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기획에 관해 듣고 반가움에 앞서서 얼떨결에 칼럼 쓰기를 수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요. 꼭지 이름이 지하철에서입니다. 제가 택시 운전사 출신이어서 택시와 같은 운송수단을 떠올린 것이겠지요. 그러고 보니 저도 오늘 스튜디오까지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지하철에서 꼭지를 통해 만나겠습니다. 첫날인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느닷없다고 여기실 분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애당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상 이 문제는 제 판단에 워낙 중요하고 엄중한 것이어서 제가 강연을 통해서도 자주 꺼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애당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에 관해 논리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또는 내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청취자께서는 지금까지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오셨나요? 제 판단이 맞다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당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지향을 규정하는 내 생각,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생각, 태어났을 땐 갖고 태어나지 않은 내 생각은 어떻게 지금 내가 갖게 되었을까를 묻지 않고 살아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지요.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만 각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들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는지 물어볼 만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들은 내가 태어날 땐 분명 없던 것입니다. 각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뒤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차차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지금 생각하는 바에 따라 살아갑니다. 따라서 내 삶의 지향을 규정하는 나의 의식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묻는 것은 중요한 자기 성찰의 질문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 질문을 던지며 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에 17세기 네덜란드 사람이며 유태인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말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사람은 일단 형성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생각하는 과정 없이 주입받은 것을 의식세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회의할 줄 압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린 실제로 생각하는 과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할 줄 모르고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경향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설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압니다.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청취자께서는 남을 설득하고 사시나요? 실제로 한국 사회처럼 설득이 되지 않는 사회를 찾기 어려울지 모를 지경입니다. 설득이라는 말은 있지만 설득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경청은 하지 않는 사회, 어쩌다 설득을 시도하더라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갖게 되므로 결국 설득을 포기한 사회가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닐까요?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형제 사이든 친구나 이웃 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부부 사이는 누구보다도 생각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이를 낳고 함께 사는 관계이며 특히 사회 경제적 처지에 있어서 동일체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툭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하고 열린 대화와 토론을 하면 조금씩 생각을 모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주위에서 보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생각이 다를 때 아예 그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꺼내보았자 말다툼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부관계에서조차 생각을 모아갈 수 없다면 누구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지금의 생각을 모두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인간은 모두 외로운 섬 같은 존재들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점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견해가 가까운 사람일 때 돈독해질 수 있다고 할 때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향유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남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소유에 집착하면서 물신주의에 귀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의 출처에 관해 묻지 않은 채 고집할 뿐이므로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만큼 사회 변화도 가능한데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생각을 고집할 뿐 수정하지 않으니 사회 변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기존의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도달하셨네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물음 앞에서 사람들이 조금은 겸연쩍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하지만 남의 말은 건성건성 듣는 척할 뿐 경청하지 않습니다. 어느 소녀는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인 이유를 경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귀가 둘인 점은 맞는데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청취자분들께 이 물음을 다시 던집니다.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걸까요?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창조하셨나요? 물론 우리는 생각을 창조하는 사상가들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을 선택하셨나요? 이 물음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출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집하고 있는 내 생각에 대해서도 겸손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목요일에 다시 지하철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세화입니다. 이번 주 지하철에서는 나눔과 분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미국의 거부들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등의 실천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우리나라 재벌들에 비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부자의 품격, 다시 말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함부르크의 거부인 페터 크레머라는 사람은 몇 년 전에 슈피겔지에 미국 부자들의 개인적인 기부 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미국처럼 기부액의 대부분을 세금 공제해 줄 경우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기부할 것이냐의 선택 중에서 기부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정부나 국가가 아닌 소수의 부자들이 기부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내면 국가나 정부가 펴는 복지의 재원이 될 수 있는데 반해 기부는 부자 자신이 그 용처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적 나눔이냐 공적 분배냐의 차이가 있고, 복지제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유럽과 미국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적 분배보다 사적 나눔 쪽에 기운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나눔은 분명 좋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줄인 자에게 던져주는 동량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신의 작동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사적 나눔은 특히 사회적 나눔의 제도화 또는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를 차단하거나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조중동 같은 부자 신문들도 때만 되면 나눔 캠페인을 벌립니다. 그런데 이들 신문들은 분배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반대로 일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눔과 분배, 이 두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나눔은 성장의 반대말이 아니지만 분배는 성장의 반대말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눔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서지만 분배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브라질의 돔 헬더 카마라 대주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가난을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불렀다. 브라질의 빈민지역 레시페 교구에서 생을 마감한 카마라 주교는 처음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들의 기부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적 분배의 제도와 없는 개인적 선행은 한계가 있거나 사회 불의와 불평등을 가리는 알리바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눔이 그저 개인적인 시혜, 온정, 배품이라는 사적 영역 안에 머물 때 그것은 나눔의 대상이 지닌 인간적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정과 존중은 다릅니다. 동정은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평적인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폐지한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에 들어갈 재원으로 서민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쓰겠다고 말합니다. 선별복지라는 말이 스스로 말해주듯 선별복지에는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려면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라고 자신의 가난함을 드러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혜택받을 대상인가 아닌가를 분류하는 국가 관리는 지원자에게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군요, 또는 당신은 그만큼 가난하지 않네요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가 관리가 또다시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선심을 베푸는 자리에 서고 판관 노릇까지 합니다.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출장 공무 중에 골프를 칠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봉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그 일을 시작한다면 진정성을 조금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골은 19세기에 왜 사람들은 온정이나 시혜에 관해서 생각할 때 모두 받는 쪽이 아닌 베푸는 쪽에 서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복지체계에 의존해 성장했고 자신의 재능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자신이 느끼는 자긍심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났다는 데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개인적 선행의 한계는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형성할 수 없고 동종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동정은 자긍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까마라 대주교는 한 청소부에게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일하느라고 거칠고 더러워진 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머물게 하는 사회 구조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의무급식은 아직 복지제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에서 공적 연대의 작은 물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젊은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3포를 넘어 5포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꿈과 열정에 부풀어 있어야 할 젊은이들이 왜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 있는 걸까요?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안정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택,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 가족의 건강, 노후 대비, 실업 대책 등에서 일정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부모에게 경제력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이 근거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3포를 넘어 5포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상급식은 물론 공적 연대가 확장되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시급한 일입니다. 사회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대와 복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얼핏하면 국민소득 2만 몇천 불이라고 자랑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해줄 물적 토대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모든 이웃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대의 정신이며 공적 분배의 제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칼럼 지하철에서의 홍세화입니다. 제3자에 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정하고 말하라. 제 외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르침을 따르기에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평소 말이 많지 않은 데에는 본디 속기가 부족하고 소심한 탓도 있지만 외할아버지의 이 가르침도 영향을 미쳤을 듯 싶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화제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말들을 아주 편하고 쉽게 주고받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로 정리되고 화제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모든 말들의 총합이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해 내가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돌아온다는 점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점에 대해 그 사람에게 직접 지적함으로써 그 단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갖게 하지 않고 뒤에서 떠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그대로 남고 말만 많은 것이지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이 가르침을 제3자가 아닌 세상에 관해 말할 때에도 그 의미를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에 대해 개탄하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뻔뻔한 자들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 우리는 계속 세상에 대해 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을 맞아 교수신문은 지록위마를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손가락으로는 사슴을 가리키고 입으로는 말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이 말은 권력과 금력을 업은 거짓 세력이 판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하는 자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힘 가진 자들이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루신의 말을 빌려와 거칠게 말하자면 몽둥이로 맞아야 할 세력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지경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뒤집힌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대해 개탄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내 육신을 가두고 죽이더라도 내 영혼을 가두거나 죽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역겨운 세상이 내 시야를 더럽히고 내게 구토를 일으킬 수는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반대파를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지는 못할 만큼의 이른바 민주화된 시대이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개탄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도 큰 위험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실상 오늘날처럼 거침없는 욕망의 시대에 나를 지킨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기득권 세력에게 기울어진 세력관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을 개탄하며 스스로 깨어있다고 믿는 우리 자신의 지적인 우월감, 윤리적 우월감을 계속 다독거리며 살지 모릅니다. 가령 우리는 이웃을 설득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개탄하긴 쉽지만 개탄스러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이웃을 설득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이 뻔뻔할 정도로 사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그들은 사익만을 쫓는 뻔뻔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익만을 쫓는 뻔뻔한 자들이라고 설득하는 일, 그래서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3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의 면전에서 그 사람의 단점을 직접 말하고 고치도록 충고하는 일은 잘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개탄만 하고 있을 때 기득권 세력 쪽으로 기울어진 세상은 변하지 않고 거짓된 세력이 계속 우위를 점하며 그래서 정의와 진실은 계속 은폐될 것이고 불의와 몰상식, 뻔뻔함은 계속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개탄에는 오만은 담겨 있을지언정 겸손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개탄하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우리 자신의 오만에서 겸손의로의 변화에서 비로소 열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만큼
이웃을 설득하는 어려운 일도 포기한 지 이미 오래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직접 단점을 말하여 고치도록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듯이 뻔뻔한 자들이 설쳐되는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개탄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득권 세력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가족과 친척, 동료와 이웃의 한 사람에게라도 설득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칼럼 지하철에서의 홍세화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오전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슬펐나 봅니다. 대낮에도 사위가 컴컴했던 탓인지 제 눈에는 그냥 비가 아닌 검은 비가 내리는 듯했습니다. 1년 전 오늘을 떠올립니다. 그 차갑고 캄캄한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탁 막히는 느낌이 다가오는 게 저만의 일이 아닐 터인데 지금 이 비를 맞고 있을 유가족들의 심경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애당초 실종자라는 말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공자님은 논어에서 명칭과 실질은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종자라는 말은 종족을 잃어간 것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실종된 게 아니라 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 모두 두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과 그들의 발표를 따를 줄만 아는 앵무새 언론들에게는 그저 실종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부는 연일 함정 수백 척, 항공기 수백 대, 잠수요원 수백 명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들을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사지에 둔 채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 부모들에게 그 숫자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기울어졌던 세월호는 결국 뒤집어져 꼬리만 보였다가 기어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은 실종이란 말에 대응한 수색작전으로 허망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자들은 실종된 게 아니라 수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류 매체들은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수백 대의 함정과 항공기, 수백 명의 잠수부가 동원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의 역량이 총 동원된 양 요란을 떨었지만 이른바 골든타임의 세월호 근처라도 다가간 건 잠수부 수십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에어포켓에 걸었던 가냘픈 희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또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언론 매체들이 쏟아냈던 황색 뉴스들을 또 기억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남은 진실은 단 한 사람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며 힘센 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그 어떤 진실도 인양할 의지가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정작 실종된 것은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가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배 수명을 늘려준 데서부터 배를 개조하고 과적하고 적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단 한 단계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규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에게 배와 운명을 동일시하게 이끌어주는 일체감이나 안전점검에서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세월호는 바닷물 밑으로 사라지면서 국가의 부재, 국가 시스템의 부재를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겨진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끈질긴 방해 공작으로 유가족이 요구한 기소권과 수사권도 갖지 못한 특별조사위원회인데 이마저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집권 세력은 끈질기게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날도 아닌 오늘 오후에 외국을 순방한다고 떠났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조의를 표해야 하는 날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의 집권 세력이 국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국가 수반이 순방차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국내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 순방 일정을 중지하고 급거 귀국합니다. 최근의 일만 보더라도 독일의 저가 비행기가 알프스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외국에 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급거 귀국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16 세월호 참사가 지금 일어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외국으로 떠난 일은 더 심각합니다. 외국 순방 일정을 4.16 이후로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고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는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작년 참사 당일 7시간이나 실종되었던 대통령으로서 작은 염치라도 있다면 1주년인 오늘만큼은 유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대통령이 부재하는 27일까지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신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지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온 국민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숙연해지는 추모일에 대통령은 해외로 떠나고 검찰 수사를 받는 식물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저에게는 4.16 이후 1년이 지난 오늘 4.16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시위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과연 앞으로 서정시를 쓸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이 나왔었습니다. 이 물음이 지금 우리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아우슈비츠 이후에 아우슈비츠를 낳은 나치 체제는 어쨌거나 무너졌습니다. 4.16을 낳은 국가 없는 권력 체제는 우리 눈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과제, 그래서 집권 세력이 사익 추구를 국민의 생명과 공익적 가치 앞에 내세울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온전히 구축해야 하는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력과 가능성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와 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을 인간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간은 되지 못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괴물로 태어나지 않지만 괴물적인 것에 익숙해지면 더 괴물적인 것을 별 정 없이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4.16 참사가 또다시 익숙해지는 것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용산 참사, 강정, 평택, 밀양보다 더 두려운 결과를 우리에게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수적 피해라는 말이 이웃의 고통과 불행에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별일 없이 살아가도록 이끈다면 우리 환경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 유가족을 조롱 비하하고 단식하는 앞에서 히히덕대며 식사 파티를 벌이는 차마 인간이라 하기 어려운 괴물적 모습들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무리 우익이라도 이런 짓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가 그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묵인되고 심지어는 은근히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저는 가슴속에 품어왔던 한 가지 물음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순수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민의 탓일까요? 한국전쟁 전후에 학살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 또 7, 80년대 고문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가 제대로 청산된 적이 없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의 성숙은 민의 성숙, 민주의 성숙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의 성숙, 민주의 성숙을 통하여 정치적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그만큼만 집권 세력의 오만함과 파렴치함은 줄어들 것입니다.